말레이시아 공군은 한국산 수리온 헬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수리온 헬기를 고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강하게 몰아세웠고 말레이 정부는 한국을 비난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막에는 충격적인 일이 숨어 있었는데요. 중국과 유럽의 중국, 프랑스가 합작해버린 일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미르 유소프, 말레이시아 공군의 헬기 조종사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저 창공의 구름과 바람 속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죠. 수많은 비행, 아찔했던 순간들 속에서 저는 단 하나의 철칙을 배웠습니다. 바로 조종사는 자신의 기체를 완벽하게 믿어야 하고 기체는 그 믿음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이 녀석, 수리온은 그 믿음에 가장 완벽하게 답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여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군요. 밀림의 계곡에 조난된 민간인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을 때였어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고 집어삼킬 듯한 바람은 거대한 헬기를 종이배처럼 흔들었죠. 모두가 구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던 그 순간 저는 조종관을 쥔 제 손과 제 파트너의 심장을 믿었습니다. 버텨다오. 한 번만 더. 제 외침에 답하듯 수리온은 굉음과 함께 빗줄기를 뚫고 나아가 기어이 조난객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죠. 그날 밤 기지로 복귀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며칠 후 동료들과 휴게실에 모여 그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후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위님,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뛰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유럽제 헬기 못지않습니다. 그 칭찬에 저는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편의 생각까지 숨기지는 않았어요. 물론 성능은 뛰어나. 하지만 진짜 기술력은 단순히 빠르고 강한 게 아니야. 수십 년, 수백 년간 쌓아 올린 셀 수 없는 비행 데이터와 시행착오, 그게 진짜 안정성을 만드는 거지. 한국은 너무 빨라. 존경스럽지만 바로 그 속도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린 항상 해야만 해. 그게 우리 조종사의 의무니까. 그때 저는 그것이 냉철한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편견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기지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모든 TV 화면을 뒤덮기 전까지는요. 긴급 속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도입한 한국산 수리온 헬기 24대 전량에서 치명적인 동체 균열이 발견되어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의 신화, 하루아침에 추락, 조종사들의 비행 거부, 한국 헬기는 죽음에 덫이었나. 화면 속 자막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끔찍한 배신감이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만 거야. 저는 곧장 동료들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모두의 얼굴엔 배신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우려했던 바로 그 결과요. 한국은 자신들의 빨리빨리 기술을 과신한 나머지 우리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거요. 제 목소리는 이성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사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저를 향했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조종사로서 그리고 항공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입니다. 겉모습과 성능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기본을 놓친 기술의 비극적 결말을 우리 모두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은 곧 사실이 되었고 여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가 진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의 가장 날카롭고 효과적인 창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한국을 향해 쏟아냈던 분노는 순식간에 정의의 외침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상부에서는 제 용기를 칭찬했죠. 처음에는 그 모든 상황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조종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흥분이 가라앉자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물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활주로 한편에 유령처럼 멈춰 서 있는 제 파트너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겁니다. 그날도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주기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 부대에서 30년 넘게 헬기만 만져온 베테랑 정비사령관 파이잘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수리온을 바라보더군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제가 평생을 이 쇳덩이들과 함께 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가 그리 이상하다는 건가, 파이잘. 결함이 있다는 건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 아닌가. 물론 상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가상의 선을 그으며 말했어요. 피로 파괴라는 건요, 대위님. 금속이 수많은 비행과 진동을 견디다 못해 더는 못 버티겠다고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이 아주 지저분하고 제멋대로 뻗어나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저 상처들을 보십시오. 24대가 전부 마치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칼로 최고의 기술자가 조용히 그어놓은 것처럼 너무나 매끈하고 깨끗합니다. 이건 비명이 아니라 차라리 문신에 가깝습니다. 파이잘의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신이라고? 일부러 새겨넣은 상처라는 말인가?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서 피어나는 의심을 더는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곧장 기록 보관실로 달려가 수리온의 과거 비행 기록과 정비 로그를 전부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미르 대위님. 바로 어제부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리온 관련 모든 데이터는 특별 보안 등급으로 변경되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 헬기의 주 조종사인데도 열람할 수 없다는 건가?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조치였죠. 복도를 걷다 마주친 제 직속 상관인 편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미르 대위, 자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부대 전체의 자랑일세.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국방부와 전문가들에게 맡기게. 더 이상 자네가 사사로이 나서서 혼란을 만들 일이 아니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건 칭찬을 위장한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국에서는 카이의 특별조사팀이 말레이시아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김희수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헬기의 결함을 규명하겠다며 우리 측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헬기는커녕 경납고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팀은 호텔 회의실에 갇혀 우리가 건네주는 왜곡된 자료만 들여다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조사를 위한 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시간 끌기이자 진실을 은폐하려는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결국 외부의 조력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대학 시절 저의 은사님이셨던 이스마일 항공공학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몰래 찍어두었던 균열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박사님은 흥미롭다는 듯이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군요. 그리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아미르. 자네가 이걸 금속 피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건가? 천만에. 이건 예술의 경지일세. 예술이라니요, 박사님. 보게. 이 절단면의 매끄러움과 오차 없는 각도를. 자연계에서 수백 번의 비행 속에서 이런 수준의 정밀도와 균일함이 발생하는 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이건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아마도 산업용 정밀, 레이저 같은 인공적인 에너지원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야. 누군가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처라는 뜻이지. 박사님의 분석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사보타주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국방부는 이 사실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기지로 복귀했을 때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 고집불통 라자크 조사관 말이야. 결국 오늘부로 비행 안전자문이라는 이상한 한직으로 발령났다더군. 사실상 모든 조사에서 손떼라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너무 혼자서 깊게 파고들다가 건드려선 안 될 누군가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린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더 이상 기술적인 증거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들 손에 쫓겨난 단 한 사람. 바로 항공안전조사관 라자크.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짜 적은 헬기의 눈에 보이는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우리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그 자체가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쫓겨난 조사관 라자크. 그가 쥐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입니다. 좌천된 라자크 조사관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 했죠. 부대 내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어요.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쪽지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오늘 자정 13번 부둣가 창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드디어 진실의 문고리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어둠 속에서 마른 체구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자크 조사관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미르 대위, 이 나라 전체가 당신을 영웅으로 부르더군. 그런 당신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지? 나를 조롱하러 온 건가? 아니면 감시하러 온 건가? 조사관님,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비사령관 파이잘의 증언부터 항공공학 박사님의 분석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눈빛에 서려있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말을 모두 마쳤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군. 좋아. 자네가 알게 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자네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걸세. 그를 따라 들어간 낡은 사무실은 온갖 서류와 데이터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어요. 아미르 대위, 이건 단순한 경쟁사의 방해 공작 수준이 아닐세. 이건 전쟁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이름 붙인 작전명은 프로젝트 드래곤 슬레이어. 목표는 아주 명확했지. 한국의 항공산업 그 자체를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나눠 갖는 것이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주도한 세력은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중국의 AVIC. 두 거대 기업이 손을 잡고 수백억 원의 비밀 자금을 쏟아부었네. 그 돈으로 우리 국방부 고위층을 매수하고 자네가 매일 보는 신문과 방송을 조작하고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분노했던 그 완벽한 상처를 만들어낸 걸세. 그들이 가진 최신 산업용 레이저 커터로 말이야. 라자크 조사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근거로 삼았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편견. 그것조차 사실은 그들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교묘하게 퍼뜨린 아주 잘 짜인 각본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외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가장 앞에서 그들이 쥐어준 확성기를 들고 가장 큰 소리로 거짓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정보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에어버스의 한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파일에 담겨 있었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진실의 꼬리조차 잡지 못했을 거야.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제 모습,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한국을 비판하던 제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끔찍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온몸을 덮쳤어요. 저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장 충실하고 시끄러운 나팔수였고 제 손으로 파트너의 등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명예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낸 범죄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신음을 끝으로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아미르 대위, 저를 철저히 이용했더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들을 사냥할 차례입니다. 저는 라자크 조사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제게 임무를 주십시오. 저는 조종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경납고의 지리와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이 숨겨놓은 결정적 증거,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스모킹건을 찾아오겠습니다. 제 명예와 제 파트너 수리온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저의 맹세는 곧바로 목숨을 건 작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라자크 조사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아미르 대위, 일이 급하게 됐네. 내부 정보원에게서 연락이 왔어. 그들이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려 하고 있네. 내일 새벽 헬기들을 전부 분해해서 정밀 검사라는 명목으로 중국으로 이송한다는 첩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 밤 단 몇 시간뿐일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단 두 사람, 정비사령관 파이잘과 저를 친형처럼 따르던 후배 조종사 하킴을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알게 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대위님, 이건 반역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하킴. 이건 반역이 아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들에게서 추락한 우리 공군의 명예와 조국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다. 나와 함께 가주겠나? 두 사람은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대답보다도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자정, 우리는 한낱 그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정비 시스템을 총괄하는 파이잘이 C구역의 변전실에 과부하를 일으켜 일시적인 정전을 유도하면 추 순찰 병력이 그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 틈을 타 우리 팀이 A구역의 주 경납고로 잠입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약속된 시각, 멀리서 작은 스파크가 튀는가 싶더니 기지 일부의 불이 꺼지고 비상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개시였죠. 우리는 어둠을 틈타 육중한 경납고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대한 헬기들이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그곳은 그 어떤 훈련장보다도 더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파이잘이 어제 외부 기술팀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헬기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유독 이 헬기 주변에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 어디에도 그들이 다녀간 흔적은 없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야. 가장 찾기 어려운 곳,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곳에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저는 조종사로서의 제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정비사들도 웬만해서는 열어보지 않는 로터 연결부 가장 깊숙한 곳의 보조 패널. 저는 곧장 헬기 위로 올라가 공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여러 명의 발소리. 예상치 못한 순찰조였어요. 저희는 비명을 삼키며 일제히 몸을 숨기고 손전등을 껐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정적.
군홧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바로 우리 경납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 다행히도 그들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시 작업을 시작한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보조 패널이 열렸고 저는 손전등을 비춰 그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구석진 자리에 박혀있는 아주 작지만 독특한 모양의 금속 조각. 최신 레이저 커터에만 사용되는 특수 노즐의 끝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설탕 가루처럼 반짝이는 미세한 금속 가루들이 흩뿌려져 있었죠. 사보타주가 남긴 명백한 증거,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서둘러 경납고를 빠져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기지 전체의 전력이 복구되며 경납고 안이 대나처럼 환해졌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노출되었고 멀리서 저희를 발견한 경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등 뒤로 총알이 날아오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라자크 조사관의 국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견장의 분위기는 냉담했어요. 그의 주장에 대부분의 기자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조롱하듯 말했죠. 조사관님, 그 주장은 근거 없는 소설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세계적인 두 기업과 우리 정부를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국방부의 아지즈 차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만하면 됐소. 이자가 국격을 얼마나 더 떨어뜨리는 걸 봐야 하는 겁니까? 여봐라. 당장 저자를 연단에서 끌어내. 차관의 명령에 경비들이 무대 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회견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낮지만 모두의 귀에 박히는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조종사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제가 성난 파도를 가르듯 기자들 사이를 가로질러 연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경악하는 차관과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품속에서 밤새 목숨 걸고 찾아낸 증거물이 담긴 봉투를 꺼내 연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수리온 헬기 내부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발견된 특수 레이저 커터의 노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남긴 금속 파편입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으로 아지즈 차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차관님, 혹시 이 장비가 어디 제품인지 아십니까? 지난달 차관님의 특별 지시와 승인하에 신형 보안 검색 장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우리 공군 기지에 반입된 바로 그 중국산 최신의 레이저 커터의 핵심 부품입니다. 차관님의 서명이 담긴 반입 서류, 지금도 국방부 기밀서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회견장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린 아지즈 차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죠. 제가 공개한 증거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즉각 특별조사에 착수했고 프랑스와 중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어버스와 중국 AVIC의 주가는 폭락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부패의 정점에 있었던 아지즈 차관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죠.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초청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총리는 제복을 입은 제 앞에 서서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는 진실을 외면했던 과거의 과오를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의 명예와 정의를 바로 세운 진정한 영웅의 용기를 기리고자 합니다. 총리는 제 가슴에 국가 최고 무공훈장을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뜨거운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한국 측 대표단과 나란히 서서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은 이 아픈 사건을 더 강하고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는 주춧돌로 삼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공동으로 쿠알라룸푸르에 아세안 전체의 항공 안전을 책임질 한 아세안 항공안전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그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신뢰를 땜질하는 것을 넘어 더 단단하고 위대한 합금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양국의 의지였죠. 시간이 흘러 한-아세안 항공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기술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래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과 재회했습니다. 바로 한국하이의 김희수 연구원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이곳의 기술 고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희수 연구원님, 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섣부른 판단과 무지 때문에 아니요. 아미르 대위님. 그녀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대위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저 경납고의 어둠 속에 묻혔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센터도 없었겠죠. 저는 과거의 실수를 탓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러 온 걸요. 그녀가 내민 손을 마주 잡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채감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 우리는 진실과 신뢰라는 이름의 가장 굳건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최전선에서 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종교관이 되어 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미래의 하늘을 책임질 젊은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죠. 오늘 첫 실전 비행을 앞둔 후배들 앞에서 저는 그들이 몰게 될 수리온 헬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헬기는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다. 수많은 오해와 음모를 이겨내고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러니 믿어도 좋다. 이 강철 날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정직한 날개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제게 그날의 용기를 칭찬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용기는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부서진 신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높이 날게 하는 진정한 날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뢰란 강철보다 강합니다. 한번 금이 갔던 우리의 믿음은 진실이라는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며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강철 날개가 되었습니다.